천석군 부자 최찬봉이 상처를 하고 3년 동안 호라비 생활을 하다가 양자내외를 세간 내보내고 세장가를 들게 되었다. 최 부전의 안방을 차지할 30대 초반의 황간댁은 사슴눈, 오똑한 코, 배곡 같은 피부의 앵두 입술로 자색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둥그런 턱선과 넉넉한 인중, 넓은 이마 등 부귀영화를 타고난 인물이다. 고을이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렸는데 첫날 밤에 최찬봉이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집에 단모퉁이 하나 고치는 일도 구구감자의 영검도사에게 물어보고 실행에 옮기던 최찬봉이 혼인만은 자기 뜻대로 한 것이다. 혼례식을 올리기 전 황간댁의 관상을 본 영검도사가 최찬봉에게 신신당부를 했었다. 그 여자 배 위에서는 황소도 살아남을 수 없으니 부디 혼약을 파기하십시오. 최찬봉은 고개만 끄덕이고 결국 영검도사의 권고를 무시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3년상을 치를 동안 소복을 입은 황간댁은 쥐 죽은 듯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마침내 바깥 출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저렇게 후덕해 보이는 여자가 남자 잡는 배겨우여. 최찬봉만 복상사를 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첫 시집을 간 첫 신랑도 첫날 밤에 복상사를 했다네. 황간댁이 최찬봉이 남긴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과 하녀들을 거느리고 조용하게 살며 최찬봉의 횡사도 잊어갈 즈음 이번엔 황간댁 집 안팎일을 총괄하던 훤칠한 집사가 안방에서 급사를 했다. 황간댁 배 위에서 복상사를 한 것이다. 얼마 후 비단장수가 대낮에 황간댁 안방에서 복상사를 했다. 소문이 널리 퍼져 아무도 황간댁을 넘보지 않았다. 집사도 하인도 없는 황간댁, 드넓은 기와집은 인적이 끊겼다. 어느 날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집도 절도 없는 건달 노름꾼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황간댁 대문을 두드렸다. 허우대가 멀쩡한 건달이 밤중에 찾아와 부인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왔으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법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이자 황간댁은 눈물을 쏟으며 제발 부탁이오니 돌아가 주십시오. 건달은 막무가내로 안방으로 들어갔다.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는 황간댁을 건달이 등을 쓰다듬으며 껴안았다. 또다시 자신의 배 위에서 비명행사하는 남자를 보기 싫어 한사코 치마끈을 풀지 않으려는 황간댁을 안고 건달이 쓰러졌다. 그날 밤 건달과 황간댁은 온몸을 불사르며 격렬하게 운우의 정을 나눴다. 건달은 죽지 않았다. 꼭 껴안은 채 깜빡 눈을 붙이고 나니 동창이 밝았다. 건달과 황간댁은 또 한 번 지축을 흔들었다. 건달은 이 집 대주가 되었고 황간댁은 그를 하늘 같이 받들었다. 얼마 후 황간댁은 입덧을 하기 시작했다. 황간댁 사주팔자엔 배 위로 올라간 남자가 복상사하지 하늘과 땅이 뒤바뀐 복하에서는 남자가 죽는 법이 없었다. 이 건달은 복상사는 들어봤어도 복하사는 들어보지 않아 자세를 바꾸어 자신의 목숨과 도박을 한 것인데 성공한 것이었다. 황간댁은 여성상의의 시조가 되는 것이다. 영남 하동 땅에 한수절 과부가 있었는데 어린 딸과 어린 여종 하나와 함께 살았다. 어느 날 밤 이웃에 사는 사당패의 우두머리인 모가비가 담장을 넘어 침실로 들어와 겁탈을 하려 하니 과부가 목숨을 걸고 거세게 저항했다. 모가비는 과부를 한 칼에 찔러 죽이고 이어서 옆방에 있던 딸과 여종까지 죽이고 도망쳤다.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새 시신이 방에 버려졌으나 지극한 원한을 드러낼 길이 없었다. 관문 밖에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왔다 갔다 머뭇머뭇했다. 문지기가 쫓아내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오며 끝내 피하여 도망가지 않았다. 여러 번 이러니 사또가 그걸 알고는 개가 가는 대로 내버려두라 했다. 개는 곧바로 관문으로 들어와 동헌 앞으로 나아가서는 머리를 들고 지저댔는데 마치 하소연할 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또가 한 장교에게
개를 따라가 보라고 명했다. 개는 즉시 관문을 나가서 한 작은 집에 이르렀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람 소리라고는 들리지 않아 적막했다. 개가 장교의 옷을 물어 끌며 방문 쪽으로 갔다. 장교가 이상하다 여기고 방문을 열어보았다. 방 안에는 시신 세 구가 있고 바닥에 유혈이 낭자했다. 장교는 크게 놀라 돌아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다. 관에서는 검시를 하려고 화급히 달려가 가까운 이웃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모가비의 집이었다. 모가비는 사또가 자기 집에 온 것을 보고는 당황하여 달아나 숨으려 했다. 하지만 개가 모가비 앞으로 곧바로 달려가 모가비를 물었다. 사또가 이상하게 여기고는 말했다. 이 사람이 네 원수냐? 개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또가 모가비를 잡아서 엄히 치밀하게 신문하니 몽둥이 한 번 들지 않았는데도 낱낱이 실상을 자백했다. 사또는 즉시 가명에 보고하고 모가비를 곤장을 쳐 죽였다. 그리고 새 시신을 후하게 매장해 주었다. 개가 묘 옆으로 달려가더니 한바탕 구슬피 지저대다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묘 앞에다 개를 묻어주고 위구총이라는 비를 세워주었다. 하동에게는 처음에 사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나중에는 원수에게 분을 풀어 그 원수를 갚고 자기 목숨을 바쳤다. 이와 같은데도 그 누가 짐승을 무지하다 하겠는가? 영남 지방은 사대부의 고장인데 역시 위로운 개도 많이 나도다. 옛날 한 재상에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글을 빨리 짓고 문장도 좋았지만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하고 집이 가난해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려웠다. 마침 재상이 안동원으로 가게 되자 친구가 찾아와 틈을 타서 말했다. 영감이 안동원으로 가게 되었으니 내 이제야 의지하고 살아갈 미천을 얻었네.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게 평생을 편히 보낼 수 있겠구먼. 재상이 말했다. 내가 원이 되어가면 자네에게 먹고 입을 미천쯤이야 마련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찌 평생을 편히 보낼 수 있게 해주겠나? 그건 망상일세. 영감한테 내가 돈과 재물을 많이 달라 하는 것이 아니네. 안동 도서원이 생기는 게 많다 하니 그 자리를 내게 주면 좋겠다는 뜻일세. 재상이 말했다. 안동은 향리의 향리지읍이고 도서원은 아전직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인데 어찌 한양에서 온 유생에게 공연히 그 자리를 내주겠는가? 그건 관가의 위력으로도 얻어내기 어려운 자리라네. 친구가 말했다. 영감한테 그 자리를 빼앗아 달라는 게 아닐세. 내가 먼저 내려가서 이 안에 이름을 올릴 것이네. 이 안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재상이 물었다. 자네가 내려가더라도 이 안에 이름 올리는 것이 어찌 쉽겠나? 영감이 부임 후 수많은 백성의 소장에 대해 제사를 입으로 불러주되 형리가 그대로 쓰지 못하면 죄를 주거나 파면하고 또 형리가 수청드는 수리에게도 벌주게나. 매번 이렇게 하면 해볼 만한 길이 생긴다네. 공문서의 경우 내 손에서 나온 것만 잘 되었다고 칭찬해주게나. 이렇게 며칠이 지나서 시험을 보아 형리를 모집하니 현재 직무가 있든 없든 문피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응시를 허하노라 라는 명령을 내리면 내가 자연으뜸으로 뽑혀 능히 형리가 될 수 있겠지. 형리가 되고 나서는 도서원 자리도 내게 주게나. 그렇게만 되면 내가 바깥 일을 모두 기록해 줄 것이니 영감은 신이하다는 명성을 얻게 될 걸세. 그렇다면 일단 한번 해보세. 그 친구는 안동으로 먼저 내려가서 이웃읍의 포리로 자칭했다. 여사에서 숙식하며 이청을 드나들고 대신 글도 써주고 문서를 살펴주기도 했다. 됨됨이가 자상하고 현명하며 글재주와 계산 실력도 우수하니 아전들 모두가 잘 대접해 주었다. 그래서 밥은 이청의 창고지기가 먹여주고 잠은 이청에서 자게 해주면서 갖가지 문서를 작성할 때 그와 상의했다. 신관이 부임한 후 백성의 송사가 몰려들었다. 원이 제사를 불러주었다. 그러면 형리가 채 다 받아 적지 못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원이 형리를 잡아들여 곤장을 마구 치니
하루 사이에 벌을 받은 자가 부지기수였다. 보장과 전령 같은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특집을 잡아 엄하게 다스렸다. 또 수리를 잡아들여서는 형리를 잘못 뽑았다고 그 죄를 매일 다스렸다. 그래서 이청은 난리가 난 듯했고 형리에 감히 지원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문서가 오고 갈 때 그 친구의 필적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니 이청 아전은 모두 혹 그 친구가 떠날까봐 걱정했다. 하루는 원이 수리에게 분부했다. 내 한양에 있을 때 안동이 문양이라 칭송받는다고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한심할 따름이도다. 내 마음에 흡족한 형리 하나 없다니. 너희는 이청에 모였을 때 아전과 읍내 사람 중에서 문필이 있는 사람을 시험해보고 드려라. 수리가 명을 받들고 나가서 여러 아전에게 시험을 보게 해 이들의 글을 들여보냈다. 원이 그것들을 살펴보니 친구의 글이 단연 으뜸이었다. 그래서 물었다. 이 사람은 어떤 아전인가? 본읍의 아전이 아니고 이웃읍에 은퇴한 아전이온데 이곳에 와서 소인의 이청에 묵고 있사옵니다. 이 사람의 문필이 최고인데 이웃읍 아전이로구나. 그래도 상관없지. 이 사람을 이 안에 올리고 형리의 일을 맡겨라. 수리는 그 말에 따라 조치했다. 이날부터 이 친구가 일을 혼자 다 했다. 그가 형리가 되고 나서부터 책망을 듣거나 벌받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수리 이하 모든 아전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고 이청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친구를 차임할 때는 특별히 도서원을 겸직해 일하게 하니 감히 한 사람도 시비를 걸지 못했다. 그 친구는 한기생을 곁에 두어 첩으로 삼았고 집을 사서 거기에 거처했다. 매번 문서를 올릴 때는 반드시 밖에서 들은 소문을 다 기록해 원의 방석 밑에 몰래 두고 나왔다. 원도 몰래 그것을 꺼내보았는데 그 덕에 드러나지 않던 백성의 일과 아전의 간사한 짓을 귀신처럼 밝혀낼 수 있었으니 백성과 아전 모두 두려워하며 복종했다. 친구는 다음 해에도 도서원을 겸직했다. 2해 동안 얻은 재산은 거의 만여금에 이르렀는데 암암리에 그것을 한양집으로 옮겼다. 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 어느 날 밤 그 친구는 집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청 아전들은 모두 황당해했다. 수리가 들어와 보고하니 원이 물었다. 첩과 함께 도망갔느냐? 집도 버리고 첩도 버리고 단신으로 도망쳤나이다. 포험한 게 있느냐? 없나이다. 그렇다면 그것 참 괴이한 일이구나. 스스로 뜬구름처럼 종적을 감췄으니 간대로 내버려 두거라.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와 집과 땅을 샀고 살림도 매우 부유해졌다. 훗날 등과에 주와 읍의 원을 여러 번 지냈다. 왕이 가장 총애하던 왕비가 출산하다가 죽고 아기는 살았다. 왕은 사랑하던 왕비의 죽음만으로도 애통한데 어미 없는 공주를 보노라면 가슴이 미어져 수라상의 수저도 들지 않은 채 술만 마셨다. 유모는 어린 공주를 안고 항상 왕의 곁을 벗어나지 않았다. 자라면서 죽은 제 어미를 빼달박은 공주를 왕은 더더욱 감싸 안았다. 세월이 흘러 공주 나이 16이 됐다. 왕의 명을 받은 도승지가 신랑감을 찾아 사람을 풀었다. 궁궐을 드나드는 고관대작들은 왕과 사돈을 맺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정일품 벼슬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왕과 사돈이 된다면 권력이 너무 커져 국법으로 막았다. 도승지가 팔도강산에서 올라온 신랑감 목록을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 경상도 관찰사의 둘째 아들이 입궁했다. 신랑 신부는 부모들이 정해준 대로 혼례를 올려 첫날 밤이 돼서야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지만 공주는 성혼 전의 문틈으로 신랑감을 볼 수 있었다. 공주의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육척장신의 어깨는 떡 벌어지고 배곡 같은 얼굴에 이목구비가 또렷했다. 공주는 더는 신랑감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 왕도 사윗감이 흡족했다. 궁궐에서 성대한 혼례식을 올리고 궁 밖으로 세간을 났다. 왕은 공주가 떠나는 게 못내 서운해 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담한 기와집을 마련해주고
시시때때로 공주를 불러들였다. 왕은 공주가 보고 싶을 때 공주만 불러들이지 공주의 신랑인 부마는 부르지 않았다. 부마는 국법으로 벼슬길을 막아놓았다. 경상도 관찰사의 힘얼건 둘째 아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음에 땅을 치고 아쉬워하는 부류가 아니라서 하기 싫던 공부, 얼씨구나 잘됐다. 했고 책 위에는 먼지만 쌓였다. 부마는 총각 때부터 한량기가 있어 경상도 화류계를 휩쓸었던 전력이 있었다. 공주는 새 신부답게 얌전해 부마의 길을 죽이지 않았다. 판서의 아들이, 영혜정의 아들이 부마를 찾아와 친교를 맺었다. 찾아오는 고관대작의 아들들은 두 부류였다. 정자의 모이든가 사랑방에 모여 시를 짓고 고담줄론을 나누는 부류와 땅거미가 지기를 기다려 기생집으로 가 질펀하게 술판을 벌이는 부류다. 좀이 쑤시던 부마는 당연히 따분한 모임을 피하고 떠들썩한 부류와 어울렸다. 술과 여자는 묶여서 다니는 법. 부마가 경상도 화류계를 주름잡던 영웅담을 떠벌리자 행수기생은 부마에게 귀띔했다. 술자리를 파하고 부마는 행수기생 손에 이끌려 금침을 깔아놓은 뒷방으로 갔다. 눈을 감고 반듯하게 누워 목석 같은 왕의 딸과 방사를 치르는 게 보슬비가 맨 땅에 먼지 안 날 만큼 살짝 뿌리고 지나갔다면 명월관 뒷방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와 장대비를 퍼붓고 천둥번개가 번쩍이고 지진이 천지를 흔드는 형국이다. 사흘이 멀다 하고 부마가 행수기생에 반해서 명월관을 드나들어도 공주는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왕이 공주가 보고 싶다고 가마를 보내며 웬일인지 말 한 필도 보내 부마도 함께 오라 전했다. 왕은 지난번에 본 지 보름도 안 된 공주를 10년 만에 만난 듯이 반기며 자신의 옆에 앉게 하고 반갑게 맞은 부마는 주안상을 가운데 두고 왼쪽 앞으로 앉게 했다. 왕의 술잔이 비면 옆에 앉은 공주가 술을 따랐다. 유서방, 오늘 밤은 짐이 그저 자네 장인일세. 자, 자네도 한 잔 마시게. 부마는 벌벌 떨면서 돌아앉아 술잔에 입만 댔다. 왕은 비단결 같은 목소리로 부마 아버지 안부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자상하게 물어봤다. 한 잔 들게나. 그렇지. 자작하니 술맛이 없지. 여봐라. 술 맛나게 해줄 사람을 들여보내도록 하라. 상국라인이 문을 열고 한 여인의 등을 밀어 넣었다. 허허허. 부마가 새파랗게 질려서 와들와들 떨었다. 밀려들어온 명월관 행수기생은 하도 떨어걸음을 못 걷고 주저앉았다. 상국라인의 지시대로 부마 옆에 앉아 호리병을 들고 부마의 빈잔에 술을 따르는데 사시나무처럼 손을 떨어 술이 상위로 흘렀다. 왕은 거푸거푸 잔을 비우고는 우리 사위한테 술 한 잔 받아보세. 했다. 부마가 혼비백산 꿇어앉아 술을 따르니 술이 골룡포로 줄줄 흘렀다. 공주는 알듯 모를 듯 미소만 흘렸다. 공포의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내시가 비틀거리는 부마의 팔을 부축해주면서 소곤거렸다. 공주 마마께서 잉태만 하지 않았어도 부마께서는 발목에 돌을 달고 수장돼 고기밥이 됐을 건데. 팔판동 김대감은 딸만 6을 두고 한숨만 쉬다가 마침내 3대 독자를 얻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지켜보는 게 김대감의 유일한 낙이다. 가야금 소리가 아름다운들 외아들 울음소리보다 더 좋으랴. 천하의 장명가를 불러 상훈이라 이름 짓고 100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3일이나 잔치를 벌였다. 상훈이 탈없이 자라 6살이 되자 서당에 보냈다. 어느 날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상훈이 넘어져 정강이를 다치자 김대감은 서당으로 가 훈장님과 단판했다. 그리고 자기 집 사랑방으로 서당을 옮겼다. 넓고 깨끗한 김대감댁 사랑방이 서당이 되자 학동들도 좋아하고 훈장님도 입이 벌어졌다. 김대감댁 행랑아범은 몇 년 전 상처를 하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호라비로 마당도 쓸고 김대감의 심부름도 하는 하인이다. 행랑아범의 아들은 김대감의 3대 독자와 동갑내기로 서당 청소를 도맡아 했다. 학동들이 공부할 땐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 처마 밑에서 부직갱이로 땅바닥에 글을 쓰며 귀동냥 공부를 했다. 어느 봄날 학동들이 마당에서 돼지 오줌 보러 축구를 하고 있었다. 어느 학동이 찬 공이 하늘 높이 뜨더니 마당과 장독에 빠지고 말았다. 3대 독자 상훈이 장독을 들여다보니 반 넘게 간장이 찬 독 속에 공은 떠 있는데 발가락으로 서도 손이 닿을 듯 말 듯하다. 어허, 공을 집어내려던 상훈이 장독 속에 거꾸로 처박혀버렸다. 장독 속에서 몸을 뒤집을 수 없어 상훈은 두 발만 첨벙거리며 발버둥쳤다. 또래 학동들이 발을 잡고 당겨봤지만 허사였다. 사람 살려. 학동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행랑아범의 아들이 자기 머리통만한 돌멩이를 들고 달려와 장독 아랫부분을 내리쳤다. 퍽 소리와 함께 간장이 콸콸 쏟아지자 몰려온 사람들이 독 속에서 기절한 채 처박혀 있던 상훈이를 꺼냈다. 김대감은 새파랗게 질렸다. 마침 행랑아범이 어릴 때 강가에 살았는지라 물에 빠진 사람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었기에 가슴을 치고 인공호흡을 해 상훈의 폐에 고인 간장을 토하게 하자 상훈은 살아났다. 이튿날 김대감이 행랑아범 부자를 불렀다. 너희가 내 아들을 살렸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소원입니다. 행랑아범의 말에 김대감은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집 앞에 9칸 기와집을 지어 행랑아범 부자를 이사시켰다. 문전옥답 30 맞이기를 떼줬으며 청산과부 침모와 혼례식도 올려줬다. 행랑아범의 아들은 김대감 아들과 의형제를 맺고 함께 서당에서 공부했다.